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명절날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쫓겨났던 한 며느리가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만으로 오만한 시댁 식구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놓는 아주 통쾌한 사연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눈물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롭고 냉철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들으시는 내내 속이 뻥 뚫리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귀신이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자식놈 얼굴 봐서 참는 것도 오늘까지야. 추석 아침 9시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던진 유리 재떨이에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썹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데도 옆에 서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피 흘리며 쫓겨난 만만한 며느리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서류 뭉치를 이미 3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만 못한 시댁 식구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통쾌한 참교육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인이고 올해 33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땅의 값어치를 숫자로 매기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보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일 거라 짐작하곤 하죠. 하지만 저도 한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오순도순 살고 싶었던 평범하고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오태민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처음 시댁 어른들과 상견례를 하던 날부터 사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숙 여사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제 친정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들, 저희는 이 동네에서 오피스텔만 12채를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서인이가 이 집안에 시집 오는 걸 큰 복으로 알아야 할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굳으셨던 걸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처음에 그 오만한 말투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시집 왔으면 고생한 티가 좀 나야지. 친정에서 놀고 먹다 온 것처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왔구나. 당장 앞치마 메고 저녁상이나 차려라. 저는 그날부터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좁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서 파스를 붙이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과일을 드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어디서 귀한 척 뼈대 없는 집안 딸이 전 몇 장 붙였다고 손목에 파스를 치덕치덕 발라. 보기 흉하니 당장 떼어라. 그때 남편은 제 파스를 몰래 떼어주며 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더없이 야박하고 잔인했습니다. 명절 용돈을 챙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50만 원씩 봉투에 꽉꽉 채워넣고 내 친정에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딸년 시집 보냈으면 그만이지. 어디 사돈댁이 뻔뻔하게 사위 돈을 탐내려 들어. 친정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그 아나무인한 재산 자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업으로 일구신 오피스텔 12채를 손에 쥐고 흔들며 며느리인 저를 마치 무급 관리인처럼 부려먹으셨습니다. 너 부동산값 매기는 일 한다며?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몇 채인지 짐작이나 가니? 너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재산이다. 잔말 말고 세입자들 임대료나 제대로 관리해.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 명단을 던지듯 늘어놓으며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밤낮 없이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었지만 시댁만 가면 그저 말대꾸도 못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는 아랫사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시누이 오해란 역시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제 속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오피스텔이 보통 건물이 아니잖아. 세금 덜 나오게 옳게가 머리 좀 잘 굴려봐. 능력 있는 감정평가사라며. 그럴 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 제가 믿었던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좀 거칠고 세시잖아. 며느리 들어왔다고 기강 잡으시느라 저러시는 거니까 내가 둥글게 이해해. 당신이 착하고 똑똑하니까 그냥 한 번만 꼭 참고 넘어가 주라. 응. 착하니까 참으라는 남편의 그 무책임한 변명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 독을 품게 했는지 그 사람은 영영 모를 겁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봄, 시누이 오해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불러 앉혀놓고 아주 당당하게 통보하셨습니다. 혜란이 결혼식에 예단비로 너희가 3천만 원을 보태야겠다. 태민이 네 회사 성과급 나왔다며. 그 돈이면 딱 맞겠구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희 부부의 통장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리 훤히 꿰고 계신지도 소름이 끼쳤지만 남편의 성과급까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려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신혼집 대출 갚으려고 모아둔 돈인데요. 뭐, 시누이 결혼식보다 대출이 먼저라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태민아, 내 마누라 교육 좀 제대로 시켜라. 결국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시어머니 뜻대로 성과급의 절반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보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이 제 허락도 없이 남의 결혼식에 흘러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는 그저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한 몸살에 불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가 이렇게 알아누웠는데 며느리가 회사 일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야 한다. 저는 그날 반차까지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조차 없던 일로 만들며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되갚아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지난 계약서 정리 도중 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한 호실이 서로 다른 세입자와 2개의 계약서로 이중 계약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신고된 낮은 금액의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시어머니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훨씬 높은 금액의 비공식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절반이 넘는 호실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이중계약, 명백한 탈세였습니다. 게다가 신우이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피스텔 임대료 일부가 신우이 남편 회사의 매출로 둔갑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날이 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약서 사본을 하나씩 복사해 개인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회사 워크숍에서 알게 된 세무 전문가 동기와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남의 사례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오피스텔 임대료를 이중계약서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될까? 동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완전 고전적인 탈세 수법이야. 실제 계약서랑 신고용 계약서가 다르면 국세청에서 세입자 계좌 추적만 해도 바로 걸려. 임대인이 여러 채를 그런 식으로 굴렸다면 가산세만 해도 어마어마할걸. 심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계약서들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더욱 확실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시어머니가 직접 현금을 세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신우이 남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 나갔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홀로 돌보느라 지친 어머니를 명절 당일 아침만이라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아침 일찍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면 안 될까? 아버지 상태도 여쭤보고 엄마 얼굴도 잠깐 뵙고 싶어서 그래. 당연하지. 장인어른도 편찮으신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희 부부는 친정에 먼저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손을 떠셨지만 저희 부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온기를 마음에 품은 채 두 손 가득 시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문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명절 아침부터 어른들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그 뻔뻔한 얼굴로 웃고 서 있어?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는 길에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이마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고 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가 싶더니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피가 눈썹과 뺨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제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놀라 소리쳤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친정년의 집구석 먼저 들르고 시댁 어른들은 개똥으로 보이나 본데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그리 알아.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 오해라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습니다. 엄마, 그냥 둬. 저러다 저 여자 진짜 이 집안 우습게 알겠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지. 시아버지는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오셨지만 평생을 아내 기세에 눌려 사신 분이라 그저 여보, 그만해, 그만.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만류할 뿐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그토록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은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저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힘으로 막아설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무릎 꿇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하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딜 가려고?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어머니.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있어. 나는 오늘 우리 집으로 갈게.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명절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웃으며 걸어가는 다정한 가족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마에 찢어진 상처가 시뻘겋게 부어오른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조차 아까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이마의 상처와 피 묻은 옷, 그리고 시간과 날짜가 정확히 찍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어낸 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용히 모아온 이중계약서 사본들, 세입자 명단, 그리고 시누이 남편 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쳐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확실하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쫓겨나듯 왔는데 정작 본인은 본가에서 저녁밥에 술까지 얻어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인아, 어머니가 오늘 좀 심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내가 이해하고 먼저 전화 한 통 드려. 당신 오늘 내가 이마 맞고 쓰러질 때 뭐 했어? 네, 내가 옆에서 말렸잖아.
말렸다고? 당신은 두 걸음 떨어져서 소리만 냈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나섰다가 혈압이라도 오르시면 어떡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싸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오늘은 거실에서 자.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작은 방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앱을 켠 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어제 그렇게 뛰쳐나가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어? 어디서 시집온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이혼시킬 줄 알아. 옆에서는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진짜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저는 담담하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방금 녹음된 파일은 곧바로 날짜별로 정리된 제 비밀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 이마에 남은 상처를 보고 놀라 물었지만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선배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마의 상처를 보고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인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병원에서 끊어온 상에 진단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저 전치 3주 진단서 끊었어요. 추석날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재떨이로 이마를 맞았거든요. 선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거 명백한 상해 범죄야. 당장 고소장부터 쓰자. 선배, 저는 아직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남편은 답답하고 못났지만 아직은 고쳐 쓸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뼈에 새겨드릴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중임대차 계약서 사본들, 세입자 명단, 신우이 남편 회사의 자금 흐름 자료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오피스텔세를 놓으면서 세금을 속인 증거예요.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실제 받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신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신우이 남편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돈이고요. 감정평가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흐름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선배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너 진짜 독하게 준비했구나. 이 정도면 세무조사 나오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다 도와줄게. 퇴근 후 친정에 들르니 어머니는 제 이마의 상처를 보고 놀라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구나. 엄마,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대로 안 당하고 제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래, 서인아. 엄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편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친정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니 마음에 더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문자와 전화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계속 이러면 우리 태민이랑 이혼시킬 거야.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싶어?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캡처해서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습니다.
훗날 증거로 쓰일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신혼집 앞까지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두 손 가득 반찬통을 든 채 서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화해를 시도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문 열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식으로 자리 마련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찬 해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너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저 이마 세 반을 꿰맨 거 어머니가 반찬 몇 가지로 덮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터폰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계시다가 결국 반찬통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에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제 결심을 무디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이 퉁퉁 부은 시누이 오해란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아니 한서인.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엄마 얼굴에 흉까지 남았어. 그리고 매형회사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고 통보 왔대. 이것도 내가 한 짓이야?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시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여기는 제 직장 근처입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행패 부리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시누이는 흠칫 놀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당장 매형회사 세무조사 들어간 거 취소해. 내가 찔렀으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 없었던 일로 하란 말이야. 형님, 저는 세무조사를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는 나라의 국세청에서 법대로 진행하는 건데 제가 무슨 수로 취소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닙니다.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 부부입니다. 제 또박또박한 대꾸에 시누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수가 있어? 저희 집안을 먼저 망치려고 하신 건 어머님과 형님이세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재떨이를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온갖 모욕을 줄 때 형님은 옆에서 비웃으며 구경만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에게서 제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중입니다. 시누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 형님, 지난 추석 명절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친정 부모는 없는 셈치고 시댁에만 뼈를 묻으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그 무례한 말도 전부 다 제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만약 형님이 지금처럼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시거나 남편 회사 핑계로 저를 계속 괴롭히신다면요. 그때는 명예훼손 소송까지 정식으로 걸 겁니다. 제 얼음장 같은 경고에 시누이는 턱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상쾌하게 남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서재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평소 저는 그 서랍을 늘 잠가두고 다녔는데 이상한 예감에 서둘러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제 목소리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당신 지금 나 몰래 증거자료 찾아서 없애려고 한 거야?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맞아서 이마가 찢어졌을 때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어머니가 곤란해지자 아내 몰래 증거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진짜 어디까지 실망시킬 셈이야? 이 자료들은 이미 클라우드에도 선배 사무실에도 심지어 회사 개인 서버에도 다 백업되어 있어. 당신이 노트북 하나 뒤진다고 없어질 자료가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서인아. 정말 미안해. 나 요즘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느 편에 설지 모르겠다는 그 말 자체가 당신이 이미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증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서재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자료를 은행 대여금고에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등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늦은 오후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더니 남편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인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세무서에서 어머니 앞으로 무서운 통지서가 왔대. 지난 5년간 오피스텔 임대료를 속여 신고한 거 전부 다 조사하겠다고. 게다가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랑 고소하겠다는 법적 통보서까지 왔다며. 내 이마 상처 사진이랑 진단서까지 들어있었다며. 저는 아주 천천히 서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전부 내가 한 일이야.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누나한테도 세무조사 통보가 왔대. 매형회사 자금 흐름까지 다 걸린 것 같다고 누나가 엉엉 울면서 전화했어. 이것도 내가 한 거야?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야. 어머니랑 형님이 불법으로 돈을 빼돌린 걸 나라에서 알게 된 것뿐이지. 나는 그저 진실이 있어야 할 곳에 알려줬을 뿐이야.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고소 좀 취하해 달라고, 세무조사도 좀 막아달라고 부탁해줘. 이러다 우리 어머니 정말 큰일 나셔. 남편은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세무조사를 취소할 권한이 없어. 그건 나라에서 법대로 하는 거야.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게 세상 이치야. 당신 어머니가 나를 짐승 취급하며 재떨이를 던졌을 때 나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늙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인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동안 아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때 단호하게 말리지 못한 게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얼어붙은 곳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철저한 반성과 대가가 치러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인아, 내가 다 잘못했다. 염치 없지만 딱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세 줄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꺾일 대로 꺾인 오만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갈게. 대신 이번엔 나 혼자 안 가.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갈 거야. 다음 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와 남편을 대동하고 다시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누추한 곳까지 걸음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인아, 내가 천하의 몹쓸 죄를 지었다. 귀한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사람 취급도 못하고 짐승처럼 대했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오피스텔을 팔아서라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성실하게 낼 거다. 그러니 서인아, 제발 우리 태민이랑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주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를 만만한 며느리로만 보지 마세요. 온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귀한 집 딸로 대접해 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도 어머님을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다가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돈, 지난 일은 저희 딸이 너그럽게 덮고 간다니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다독이며 잘 살아봅시다. 그날 저를 숨막히게 했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이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서인아,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저 사람 하는 짓을 알고 있었다. 오피스텔세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딸 회사에 돈을 몰래 보태주는 것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집안 조용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조용함이라는 게 결국 너 하나를 짓밟는 대가로 유지된 거였더구나. 늙은이가 정말 부끄럽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평생 침묵으로 방관했던 분이지만 적어도 그 침묵이 잘못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한번 제 손을 붙잡으며 다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마. 명절 음식도 이제부터는 다 같이 만들고 용돈도 친정과 시댁 똑같이 하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주변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 세금과 벌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셨고 이제는
돈 자랑 대신 아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재기하느라 고생하고 있었고 예전처럼 친정을 들락거리며 저를 괴롭힐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해드렸습니다. 대신 손해배상 소송만은 끝까지 진행해달라고 선배에게 부탁했습니다. 선배, 금액은 작아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걸 서류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 돈은 제 이름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선배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감정평가사 할 게 아니라 검사를 했어야 했다. 그 무렵 회사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커피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서인 대리, 요즘 얼굴이 부쩍 안 좋아 보이더니 다시 활기를 되찾았네요. 이번에 오피스텔 이중 임대차 관련 세무자문건, 그거 대리님이 다뤘던 감정평가 케이스랑 결이 비슷하던데 혹시 관심 있으면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한번 맡아볼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일과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내에서 부동산 이중계약 및 탈세 관련 자문 프로젝트를 새롭게 맡게 되었고 그 경험은 훗날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는 데에도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비겁했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장바구니를 잔뜩 들고 처가로 달려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아주 좋은 고기로 사왔어요.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사위가 오는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 오해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벌금까지 다 납부한 뒤 시누이는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옳게,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았더라. 우리 애 봐서라도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나가주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나온 시누이는 조카가 그려온 그림 한 장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이모, 얘가 요즘 그림 그리기에 빠졌는데 이모 그려준다고 며칠을 낑낑댔어.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상처가 지워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각은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부터 내려앉았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이나 다가오는 설날부터는 친정이랑 시댁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공평하게 가거라. 내가 편한 대로 정해서 알려주면 어미가 다 맞춰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명절날 며느리 이마에 재떨이를 던졌던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시댁을 먼저 방문하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1년 전 이 문 앞에서 이마를 맞고 피를 흘리며 쫓겨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평화롭고 잔잔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맨발로 마중을 나와 제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라.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능청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세금 이야기나 며느리를 무시하는 뼈 있는 농담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진짜 가족들의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가득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친정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안부도 꼭 전하고. 묵직한 보따리를 받아든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마에 상처를 새기고 도망치듯 나섰던 제 모습과 오늘 따뜻한 음식을 들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둥근 달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누르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이제 장모님 댁으로 밥 먹으러 가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요.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 아래 다정하게 걷는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우리의 진짜 명절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상을 다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로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현관까지 나와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사위, 어서 오게. 오늘은 또 무슨 맛있는 거 사왔나? 장인어른,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홍삼이랑 장모님 좋아하시는 떡케이크 사왔습니다. 남편이 능청스럽게 봉지를 흔들어 보이자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문득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인아,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다쳐서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엄마는 그걸로 됐다. 내가 힘들 때 혼자 참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줘서 엄마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크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진지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내년에는 아이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제는 정말 당신 옆에서 뭐든 함께할 준비가 된 것 같거든. 저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지난 1년이 떠올랐지만 그 폭풍을 뚫고 나온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조건 참고 사는 것보다 지혜롭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으로 통쾌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늘 시원하고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속이 뻥 뚫리셨다면 통쾌하다, 잘 들었다 라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